자, 셋째 시간 104페이지입니다. 104. 자, 104페이지 밑에 2번 기성조건과 불능조건이라는 게 보이죠. 여기서 기성조건이라는 거는 이미 성취된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합격을 하면 상가를 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합격자였던 거죠. 이미 합격을 했던 거죠. 이미 합격한 사람한테 합격하면 상가 준다 그랬어요. 그럼 상가 줘야 돼, 안 줘도 돼? 무조건 줘야 돼. 조건이 없어져 버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불능조건이라는 거는 성취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만점으로 합격합니다. 시험에 만점으로 합격.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맞아도 만점 안 되죠. 불가능하다는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건 넣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건 불능조건이라고. 이것들이 섞여서 나와요, 시험에서. 자, 그러니까 일단 자, 조건은 정지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있거든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성취 시 효력 발생해요, 효력 소멸해요? 발생하죠. 그죠? 발생 플러스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 마이너스죠. 이것들이 섞여서 나와요. 섞여서. 기성 조건, 그 다음에 불능 조건. 섞여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기성 조건 같은 경우 이미 성취가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플러스, 기성 조건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은 성취가 불가능한 거여서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다는 건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만났을 때 그때가 무효라는 거죠. 자, 그럼 불능 조건은 뭐랑 만나면 무효가 된다?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그때 효력이 무효로 된다는 거죠. 플러스끼리 만났을 때 혹은 마이너스끼리 만났을 때는 유효. 조건 없는 법. 유효. 이것들을 시험에서 물어보게 되는데, 자, 일단 지문에서 확인을 좀 해보면은,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단락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이다. 이게 바로 기성조건입니다. 자, 기성조건과 이어지는 문장, 정지조건이 만났거든요. 그러면은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 무조건 해야 되는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효력이 유효라는 거다, 무효라는 거다? 유효라는 거죠. 자, 2번 단락. 이미 성취한 것일 때, 기성조건일 때,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죠. 기성조건과 해제 조건 2가지가 만났죠. 이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불능 조건일 때, 그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입니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만났죠? 무효가 된다. 4번은 불능 조건하고 해제 조건 만났죠? 그러면 조건이 없어져서 유효가 된다는 거죠. 4개를 전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효를 외우세요. 무효를 주로 물어봐요.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를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해부. 그죠? 자,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뭐가 되고?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기해무하고 불정무를 기억해 놓고 있다가 시험에서 만약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기해무를 외우고 있으니까 반대로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과 만났을 때 무효입니다를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은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은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유효라고 하면 돼요. 유효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만났을 때 무효다를 외우고 있는데 시험에서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유효라고 해야 돼, 무효라고 해야 돼? 근데 그냥 유효라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그 말인 거죠, 그 말인 거죠. 자, 오른쪽 갑니다. 네모 4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주로 조건은요, 계약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주로 조건은 주로 어떤 데다가 붙이는 거라고요? 계약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지금 2번에서 밑에 2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단독 행위에다가는 원칙적으로는 조건 붙일 수 없는 겁니다. 자, 단독 행위 첫째 줄입니다.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상계와 같은 이러한 단독 행위에다가는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게 지금 동그라미 2번과 3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동의해주면은 예외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죠. 동그라미 3번.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고 있죠. 예외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모 5번의 조건부 권리 148조 봅니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이니까 권리 자체가 미정의 권리라는 거예요. 미정의 권리. 확정됐어요? 확정되지 않았어요? 확정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확정되지 않은 그 미정 상태의 권리 같은 경우는 권리예요? 권리 아니에요? 확정 안 됐으니까. 권리다, 권리 아니다? 권리죠. 왜 권리죠? 권리잖아요, 권리. 권리. 그러니까 미정의 권리도 권리예요. 미정이지만 권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권리도 보호받아요. 보호받고 침해당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이익을 해야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리도 인정해주고 보호해줘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49조입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 일반 규정에 의해서 이 권리를 처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받을 수 있고 보존행위, 담보 제공 이런 것들 싹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권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다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 기한으로 가겠습니다. 기한. 기한은 조건과 뭐가 다른가? 확실하다는 거죠. 기한은 뭐가 다르다고요? 확실해요. 확실해. 기한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어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을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2025년 1월 1일 1월 1일부터 자 계약이 시작이 되고 자 그 다음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5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오는 거예요. 기다리면 오죠. 이게 다 기한이라는 거죠. 근데 요 날짜가 되면 요 때가 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이 소멸해요. 발생하고 시작되는 거죠. 이런 기한을 가리켜서 시작되는 기한이다. 시기라고 합니다. 시작. 시간이 흐르다가 26년도 12월 31일자가 되면은 이제 임대차가 끝나고 종료가 되는 거죠. 이런 기한은 끝나는 기한이다. 종기라고 해요. 그래서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는 거예요. 기한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152조가 있잖아요. 1항 보세요. 시기 있는 법률 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하여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죠.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발생이에요, 소멸이에요? 발생이죠. 자, 그 다음에 2항 내려갑니다. 종기 있는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는 거죠. 잃는다. 소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같은 경우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종기 같은 경우는 효력이 확 소멸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부터죠? 도래한 때부터. 둘 다 도래한 때부터죠. 소급효가 없다는 거예요. 도래한 그때부터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조건도 기한도 둘 다 소급효가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근데 아까 전에 조건 같은 경우는 소급시킵시다. 특약해 가지고 소급시키는 거 가능했었죠? 기한은 그거 안 돼요. 기한은 자 소급효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밑에 의에서요. 의에서 1번부터 확인합니다.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고 2번 시기는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3번 종기는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내려갑니다. 네모 2번 기한부 법률행위 또 조건부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효력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처분 상속 보존담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2번을 확인하세요. 기한은 도래한 때부터고 당사자가 백날 첫날 특약 집어넣어도 소급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기한. 기한은 소급효가 안 돼요. 기한이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기점이 도래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기한이.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차 좀 바꾸자. 차 좀 바꾸자. 이 똥차를 바꾸자. 제발 좀. 차를 사기로 한 날짜를 딱 정해놓은 거죠. 야, 차를 네 생일 때 사잖아. 8월 12일에 차를 사기로 한다. 그 전까지는 똥차로 버텨라. 에?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 이 날만 계속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날만 기다렸다가 요 날이 되면 드디어 차를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거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잖아, 기한이요. 그래서 기다렸던 8월 12일이 도래한 거예요. 그럼 효력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소급시켜 보세요. 여기서 소급. 그럼 이거 효력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효력 부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 없다는 뭐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기한에서는 소급효가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 3번도 확인합니다. 취소, 해제, 상계 등과 같은 자 이것들 다 단독행위들이죠. 단독행위에다가 조건 붙일 수 없었죠. 기한도 붙일 수 없다고 합니다. 공통적이죠. 자, 네모 3번 내려갑니다. 기한에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당사자가 얻게 되는 그런 이익을 말하는 갑과을이 있었던 거죠. 네? 안 끝났죠? 살아있죠.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줘요. 1억을 빌려줍니다. 1억.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을이니까 을은 채권자죠. 채권자. 자, 근데 을이 채무자 갑한테 돈 빌려주면서 변제 날짜를 정하거든요. 주로. 내가 지금 1억을 빌려주는데 25년 고객님 25년 8월 12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라는 원금 상환일자를 약정했다는 거죠. 그럼 이 날짜는 당연히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죠. 아직 이 날짜 도래했어요. 도래하지 않았어요.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이 날짜가 도래하지 않으므로 갑은 그만큼 이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원금 상환해야 돼요. 원금 상환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자금 융통해도 되죠.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므로 누리는 그 이익이 기한의 이익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한테도 채무자한테도 둘 다한테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번을 확인하세요. 기한 이익에서 2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 일단 그 이익이 누구한테 있는 걸로 추정? 채무자한테 있는 거. 그렇게 일단 추정해 준다는 거죠. 추정.
이때 갑이요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기한 이익을 포기한다는 건 갑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맞아요. 조기 상환해버리는. 이게 기한 이익을 뭐 하는 거다? 포기. 난 날짜 기다렸다가 원금 상환한다. 그냥 지금 돈 갚을게. 지금 돈 갚을게. 조기 상환해버려. 조기 상환. 조기 상환을 해버리는 거죠. 조기 상환하면 돼요? 하면 안 돼요? 해도 되죠. 해도 되죠. 돈 생기면 빨리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은행 나쁜 놈들은 지들 이자 못 받는. 지들 이자 못 받는다고 뭐 내라 그래요? 수수료 내라 그러죠. 수수료 받잖아요. 빨리 갚아도 난리예요. 그죠? 에? 빨리 갚는다고 해도 난리죠. 은행들. 절대 손해 안 보죠. 은행. 자, 3번에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만 안 되죠. 아니 제가 돈을 갚으려고 그러니까 은행 놈들이 자기네들 이자 못 받아서 손해래요. 그죠? 그러니까 수수료 줘야 된대. 그런 말인 거죠. 오른쪽 갑니다. 판례. 자, 여기서 자, 일단 맨 밑에 3번 판례 보세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특약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 근데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어떤 경우에 상실시키냐면은 채무자가 약속 안 지킵니다. 계약을 위반하죠. 기한이익 상실시킵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 안 주죠. 그러면 기한이익을 인정해줘요.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요. 상실시켜요. 기한이익을 상실시켜야 채권자가 집행 들어갑니다. 압류를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갖고 있는 이상은 채권자가 함부로 채무자 재산에다가 강제집행할 수 없어요. 강제집행하려면 저 기한이익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말이죠. 아니면 뭐 채무자가 파산을 했을 때. 파산을 했는데? 파산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빨리 집행해야 돼요? 빨리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얘가 파산을 했어? 그럼 기한이익을 상실시켜버리고 집행 가능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 상실과 관련된 특약을 넣는 거예요. 특약에서 정하고 사유가 생긴 거. 사유가 생겼을 때 이때 경우의 수가 우리 시험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사유가 생겼을 때 사유가 생긴 것만으로도 그 이익을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내용으로 특약을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사유 생긴 것만으로는 안 되고 채권자가 청구해야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청구해야 그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그런 내용의 특약도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출 받으러 갔거든요. 집 살 때 대출을 받으러 왔어요. 대출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은행 놈들이 막 건방져요. 대출 받으러 왔는데 자기네들이 돈 빌려주는 입장이 건방지죠? 열받아가지고 은행 안 가고 주택금융공사 갔어요. 주택금융공사. 여기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금리가 저렴해요. 당시에 몇 퍼센트였죠? 1%. 이 저렴죠. 1%. 야, 너무 좋아요. 1%.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1%로 대출해줄 테니까
넌 1주택자. 너 지금 몇 개야? 물어봐. 저 2주택인데요. 2주택이에요. 이번에 한 개 살 거라서 이게 2주택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한 개 그 꼬라 빠진 거 팔아치울 테니까 네? 좀 해달라고. 현재 2주택이라고.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특약을 넣는 거예요. 특약을 1년 내로 1년 안에 주택 한 개를 뭐 해라? 처분해라. 1년 내 한 주택 처분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약을 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처분 안 하면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주택금융공사에서 야, 너 처분 안 했네. 너 지금 당장 돈 다 갚아. 이러면서 막 집행할 수 있다고. 이해하세요? 사유가 생겼다. 사유가 생긴 것만으로도 너는 기한이익 상실이야. 이렇게 특약을 넣는다면 이 특약은 정지 조건부 특약이에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정지 조건부 특약. 만약에 사유가 생겼다고 해도 1년 내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도 저 주택금융공사에서 너 왜 처분 안 했냐? 너 지금 당장 돈 갚아라. 라고 청구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그런 특약도 있다는 것이고 이런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지 조건부 특약이 좋아요? 형성권적 특약이 좋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 이게 좋죠. 채권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야 돼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에? 냅둬도 그냥 제 상실되니까 그냥 바로 집행 때리면 되잖아. 채권자 입장에서. 그럼 요게 채권자한테 유리하다면은 채무자한테 유리한 건 뭐죠? 요거라는 채무자한테 유리한 거. 그죠? 채무자가 1년 내 주택 처분을 못했더라 하더라도 여기서 청구를 해야 상실되는 거니까 청구했는데 자꾸 도망 다니면 되잖아요. 자꾸 우편물 안 받고 자꾸 도망 다니면 되죠? 그럼 기한이익이 상실돼야 상실당하지 않아요. 상실 안 당하는 거예요. 우편물 잘 피하면.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약이 있을 때 이렇게 특약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근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지 조건부 특약인 건지 형성권적 특약인 건지가 불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래도 채무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해 줍니다. 가급적 채무자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3번 판례 보고 있는데 첫째 줄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줄 끝에 명백히 정지 조건부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은 일단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을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판례 1번 보겠습니다.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기준이 나오죠. 여기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총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총칙에서 엄청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조건 기한을 정복하려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어떤 사례에서 이게 정지 조건인가 아니면 어떤 것이 불확정 기한인가 조건인가 기한인가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기한들은 이런 식으로 날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4월 4일 11시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잖아요, 기한. 그죠? 근데 이게 시점이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아주 명확하죠. 그죠? 이런 거를 확정 기한이에요. 무슨 기한이야? 확정 기한. 떨려. 오늘 잠 못 잡니다, 저. 잠 못 자요. 자, 이런 거 확정.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갑이 사망하면. 자, 갑이 사망하면 줄게. 갑이 사망하면은 상가를 증여할게. 요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갑의 사망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다. 반드시 죽어요. 인간은 언젠간 죽게 돼 있다고요.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것도 기한이라, 이것도 기한이. 기한인데 그 시점이 명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죠, 그거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불확정 기한이에요. 불확정. 그러니까 기한은 확정적인 것도 있고 시점이 불명확한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불확정 기한하고 정지 조건하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별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 여기서 갑이 집을 팔려고 하죠. 집을 팔려고 하고 을은 그 집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갑이 자기 아내가 지금 임신 중. 그러니까 당장 집을 팔아요?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팔아요? 출산하고 팔겠다는 거지, 지금. 이해하세요? 지금 이제 아내가 예민하니까 지금. 아내랑 제가 개로 하겠습니다, 개. 자, 개가 우리 집 개가 임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가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을 팔 거예요? 나중에 개 출산하면 팔 거예요? 출산하면 팔겠다는, 개가 출산하면. 네? 우리 개가 출산을 하면 그때 팔게, 출산하게. 그때는 이 집을 너한테 넘겨줄게. 인도시켜줄게. 그렇게. 그래서 을은 계속 개가 언제 출산할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개가 출산한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조건이겠어요? 기한이겠어요? 기다리면 출산이 되는 거예요? 출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별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판사님이 어떻게 정리해 주셨냐면은, 정지 조건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이 생겼어요. 자, 조건에서 정하는 어떤 사실이 생겼을 때, 즉 조건에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정지 조건. 그러니까 저 개가 출산을 하면 갑은 집을 넘겨줘야 되는 거지. 정지 조건으로 본다면요. 근데 이거를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면은, 기한에서 정하고 있는 어떠한 사실이 생기면, 이건 기한이 도래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효력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집을 줘야지. 똑같잖아요. 그럼 똑같네. 그러니까 두 개가 헷갈리는 거라고. 이걸 조건으로 봐야 될지 기한으로 봐야 될지가. 만약에 개의 출산을 조건으로 본다면 개가 출산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생겼다고요? 생기지 않았다고요?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효력이 안 생긴다. 그럼 집을 줘야 돼,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죠. 그게 정지 조건이라. 근데 왜 출산이 안 되는 거죠? 걔가 죽었어. 걔가 죽어서 출산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걔로 바꿨어요. 슬퍼질까봐. 슬프죠? 그래서 걔로 바꿨다고요. 그래서. 자, 지금 1번 판례 첫째 줄을 보세요. 자, 부관에 표시가 됐던 어떤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안 해도 돼. 그럼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 발생하면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 안 해도 되지. 그럼 무효가 된 거지. 그게 조건이라는 거죠. 그게. 자, 근데 이 불확정 기한이 특이합니다. 이 불확정 기한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이 생기든 아니면 어떤 사실의 발생이, 어떤 사실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으로 됐다. 불가능. 그런 경우에도 어떤 사실이 생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은 집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은 그게 불확정 기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거는 어떤 기한 도래 어떤 사실이 생기든 안 생기든 결론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이 다르다. 여기서 달라져. 이어지는 문장 보세요. 자, 둘째 줄 끝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됐을 때도 그때도 이행을 해야지. 이렇게 결론이 똑같이 나온다면 이거는 정지 조건인 거라고요, 불확정 기한인 거라고요. 이게 불확정 기한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판사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밑에 2번 내려갑니다. 불확정 기한이요. 동그라미 1번 판례 보세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으로 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집 초롱이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출산을 못하게 됐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기한 도래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넘겨야 돼요? 집 안 넘겨도 돼요? 넘겨야 된다는 결론. 불확정 기한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문제 풀죠.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건과 기한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지요. 자, 1번 선다.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정지니까요. 생기는 거지. 1번 틀렸습니다. 2번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하는 거죠. 아니고 채무자 추정입니다. 채무자 추정. 그 뒷문장은 맞습니다. 기한 이익도 포기하는 거 가능하다. 뒷문장은 맞는 말이에요. 자, 3번입니다. 기한 도래가 미정한 상태 권리 의무잖아요. 아직 미정 상태죠. 처분 담보 상속 이런 거 다 가능하다 그랬지요. 3번도 틀렸어요. 자, 4번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거예요. 이미 성취되어 있던 거죠. 이런 거를 기성조건이라. 근데 그 기성조건이 뭐랑 만났죠, 지금? 해제랑 만났죠. 네? 기성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기성은 플러스다는 말이에요. 해제랑 만났죠. 해제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기해무, 무효. 3번.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입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그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겠다고 의사표시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소급시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효력이 성취한 때부터 생겨야 돼요? 처음부터 생겨야 돼요? 처음부터 생겨야 되죠. 소급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3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조건과 기한 옳은 겁니다. 1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발생이에요? 소멸이에요? 소멸이 맞지. 1번 틀림. 2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 조건부 특약 추정이죠? 그죠? 아니죠. 정지 조건부 추정이에요? 형성권적 추정이에요? 형성권적 추정이죠. 애매할 때는 채무자한테 유리하도록 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자, 틀렸습니다.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정지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취할 수 없는 거 이거 뭐예요? 불능 조건이죠.
불, 정, 무죠. 불능 조건 마이너스죠. 정지 조건 플러스죠. 그러면은 결국 무효로가 된다는 겁니다. 4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으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4번 선다 같은 경우는 불확정 기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에서 정했던 어떤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으로 됐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도래한 걸로 봐요, 도래 안 한 걸로 봐요? 도래한 걸로 보고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결론 똑같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뒷문장에 이행기한이 도래한 걸로 볼 수는 없다. 아, 틀렸습니다. 5번 상계, 줄치입니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에다가는 조건, 기한 둘 다 붙일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시기라는 기한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마저도 틀려버렸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총칙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는 자, 물권법으로 가겠습니다. 물권법. 자, 물권법 파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 두 가지가 나오던데 그 중에서 물건에다가 행사하는 물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이라고 하면은 물건을 지배하는 겁니다. 물건. 뭐를 지배해요? 물건. 물건을 지배합니다. 물건. 근데 물건이 뭐냐면은 물건은 딱 두 개밖에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이렇게 딱 두 개로 딱 쪼갤 수 있어요. 첫째, 부동산.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죠. 그래서 동산을 뭐라 그래요? 동산을 정의해보세요. 예? 부동산 이외의 것들을 동산이에요. 자, 한 번 더. 동산을 뭐를 동산이라고 그런다? 부동산 이외의 것들 동산이라고 그런다. 아시겠어요? 그럼 부동산은 뭐라 그래요? 예, 그렇죠. 동산 이외의 것들이, 그렇죠. 그게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죠. 자, 농담이고요. 부동산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은 99조 1항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 및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인 것이고,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것들 이외의 것들은 그냥 다 동산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네모 1번에 물권이라는 권리와 채권이라는 권리가 다르거든요. 비교를 해놨죠, 그죠? 자,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겁니다. 물건을 지배하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권이라고 하죠. 절대권. 자, 3번 따라서 물권은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법대로. 자, 채권 내려갑니다. 채권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행위 청구권이다라고 돼 있죠. 2번 채권은 채무자한테다가만 주장할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는 채권 채무관계 당사자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된다는 거죠. 법대로 꼭 안 해도 되죠. 여기는 대부분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네모 2번 내려간다. 객체.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이다. 2번 내려갑니다. 민법상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쪼개진다. 여기서 토지 및 그 정착물들이 부동산 되는 겁니다. 자, 밑에 4번을 읽어보죠. 건물은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다.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무단 신축에도 건물 토지에 부합해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잖아요. 뒷문장 바로 나오죠. 타인 소유 토지에 둘째 줄 건물을 무단 신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 취득을 일단은 하는 거죠. 자, 오른쪽 5번 갑니다.
토지는 한 필, 건물은 한 동이라야 하고, 따라서 한 필의 토지 일부, 한 동의 건물 일부 소유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소유하려면은 일부를 소유해도 돼요? 전부 다 소유하셔야 돼요? 전부 다 해야 돼요. 거기다 추가하세요. 일부. 어떤 부동산 일부에, 부동산의 일부에, 한 개의 부동산 일부, 한 개의 부동산 일부분에 여기에 소유권 성립된다고요? 성립이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일부에 저당권도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 잡을 때도 전부를 다 저당을 잡는 거지, 일부만 저당 잡는다? 그거는 어색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일부에 성립 가능한 거 뭐가 있었죠? 물권들 중에서? 맞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권들 있잖아요. 빌려 쓰는 것들. 이 빌려 쓰는 용익 물권들 같은 경우는 일부에도 성립되는 게 가능합니다.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하고 전세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수목은 토지의 일부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토지에 부합된다는 말이에요. 부합이 됩니다. 근데 수목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7번처럼 임목법에 따라 뭐 했을 때, 등기했을 때 토지와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고, 자, 등기뿐만 아니라 8번처럼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에도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인 방법은요, 울타리 치고 푯말 박는 거 말하는 거죠. 명인 방법에다가 써놓으세요. 울타리 치고, 울타리 범위를 특정시켜 놓고 푯말을 박아서 걷다가 이름 써놓는 거죠. 그 방법으로도 별개의 물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농작물이죠. 농작물 같은 경우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 안 됩니다.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겁니다. 경작자 겁니다. 경작자 거죠. 자, 둘째 줄에 보시면 농작물이 성숙했고, 둘째 줄 농작물이 성숙했고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췄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 밑에 줄 농작물 소유권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경작자권. 자, 그 다음에 밑에 11번도 확인합니다. 지상권하고 전세권 있죠.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때 물건에다, 부동산에다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에다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에다가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내려갑니다. 일물일권주의. 여기는 다른 거는 뭐 별로 볼 거 없고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원칙에서 동그라미 3번. 한필 토지 일부, 한동 건물 일부 소유권 객체될 수 없고, 저당권 설정도 안 된다. 일부 소유권, 저당권 다 안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내려가서 예외에서 동그라미 1번. 일부도 뭐는 가능하다고? 용익 물권 들어가는 거, 그거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일부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유치권도 돼요. 유치권. 그렇죠? 네. 용익 물권 이응으로 시작하죠. 이응이죠. 그래서 일부에 돼야 안 돼요? 일부에 되는 거죠. 그럼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일부 왜 안 돼요? 시읒 지읒이라서. 일부 안 되죠. 용익 물권 된다고요. 모두 되고요. 유치권 이응이잖아. 되잖아. 묻겠습니다. 임차권 일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이응이니까요. 네? 용익물권, 유치권, 임차권 다 일부에 성립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이죠. 자, 뒤로 갑니다. 따라서 뒤에 예제 문제는 그냥 혼자서 풀어봐도 되겠죠.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거는 당연히 저당권인 겁니다. 저당권.
자, 내려가서 이제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밑에 185조를 보게 되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외에는 임의로 창설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권을 창설하려면은 법률을 가지고 창설을 하든지 아니면 관습법 갖고 창설시키라 이 말인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범위랑 관련 있는 거는 민법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185조에서 물권을 만들려면은 물권을 법률을 가지고 만들던지 아니면 뭘 가지고 만들던지 관습법으로 만들던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 혹은 관습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물권이라는 걸 창설한다고요? 창설을 못한다고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 있잖아요. 법률.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법률이 이게 이 세상에 수많은 법률들이 있지만 우리 시험 관련해 가지고는 민법이라는 법률. 우리 과목이 민법만 나오는 건 아니죠. 특별법이 뒤에 나오잖아요. 특별법. 그러니까 민법상의 물권도 있고 특별법상의 물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습법 같은 경우는 판례를 말하는 건데 관습법이라는 요 판례에서 야 너는 물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들, 자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단락에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 시험 관련해서 민법상의 물권은 총 7개가 나와요. 그리고 책에 없으니까 특별법에서는 2개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가등기 담보권하고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양, 도, 담보. 얘네들도 물권이에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기억나세요? 특별법 했던 거. 가등기 쳤다가 돈 안 갚으면 본등 깨버리고. 얘네들도 물권들이거든요. 2개 나옵니다. 그리고 판례에서 인정되는 물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맨 밑에 보시면은 이번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 해가지고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2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물권이 총 몇 개라는 거죠. 총 몇 개? 7 더하기 2 더하기 2. 그죠? 몇 개예요? 11개라. 이 11개만 물권이라는 거예요. 이 외 것들은 다 물권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환매권이 나와서 환매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왜 채권이냐?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없으면 채권이에요. 아시겠어요? 온천권.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여기 없잖아요. 물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따로 또 모아놨죠. 오른쪽에. 오른쪽 3번에 보시면은 물권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권리들이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뭐 온천권, 뭐 공원 이용권, 뭐 관습상 사도 통행권 이런 것들을 물권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밑에 판례 1번 판례 보세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나오고요. 이 사람은 계약을 했더라도 등기를 안 했으면은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그 줄 둘째 줄 따라가 보세요.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단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소유권이면 소유권인 거지. 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그딴 건 없다. 이런 걸 물권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이상한 단어 만들지 말라는 거죠.
2번에서 말하는 온천권, 야 너도 물권 아니야. 3번에서 말하는 셋째 줄 공원 이용권, 너도 물권 아니고요. 4번의 셋째 줄 관습상에 사도 통행권, 너도 물권 아닙니다. 얘네들은 물권 아니라고 못을 박아놨죠. 자, 고생하셨고요. 자, 뒤에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 좀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